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약 1조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집무실 이전 비용 1조 원 추산 주장은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여당이 MBC 박성재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박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MBC 본사 소재지 등 관할을 고려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박 사장 등을 고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서울 서부지검은 조만간 이 사건을 경찰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이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핵화 절차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도록 한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최근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강도가 복구됐으며 실험시설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발트의 천연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의 누출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스웨덴 에너지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이번 사고가 국가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실상 러시아 배후설에 무게를 뒀습니다. 크아스 하위아르 파르만바르 스웨덴 에너지 디지털 개발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누출은 고의적일 가능성이 크며 한 국가의 소행에 의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증권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현직 임원이 48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증권 현직 임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발견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에는 내일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31도, 광주와 대구 30도, 서울 28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8도, 습도 74%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정국 어떻게 전개될지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법원이 고양이 학대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사상 최고 형량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시민단체 관계자와 동물 사건 양형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예산이 깎였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애초에 일몰제로 기획된, 그러니까 한시적인 정책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효과를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왔는데요. 산업단지 대부분이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제도로 지원 대상의 92%가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정책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와 기업이 이자 혜택을 주는 적금 제도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 사업과 중복돼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자립준비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축 재정을 하더라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쓸 돈은 딱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청년 예산, 그것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계속 깎이는 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가을 날씨 굉장히 좋죠? 네, 가을 날씨가 아무리 좋다 해도 또 우리 시사회를 듣는 재미만큼은 아닌 거죠. 네, 가을에 덜어서 더 좋은 시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 들으려고 일부러 물어봤어요. 김민하 평론가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사야 여름에는 뜨거운 토론이 좋고 가을에는 또 시원한 이런 분석이 좋고 겨울에는 냉정한 아주 그러한 주장이 좋은 시사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정치권 움직임 좀 얘기 좀 해보죠. 어제 국회에서 박지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선 불복 행위다 이러면서 반발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정의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좀 대립이 점점 격화하는 정치권 움직임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은 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또 양비론도 아니고 참 저는 막장 정치로 가고 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박진 외교장관 해임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대항해서 김진표 국회의장 또 사퇴 권고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민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근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강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는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속어 논란 파장도 그렇고 지금 어디 중재가 되거나 절충이 되거나 전혀 그런 현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구가 없는 파장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겨냥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박진 해임 건의 카드를 꺼내던 것이고 예. 결국 여기에 국민의힘도 정의당의 이야기처럼 대통령이 그다음 외교 순방에서의 과정에서의 여론 결과를 보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혼선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좀 보완하겠다 정비하겠다 이런 또 설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뭘 자꾸 이 순방을 훼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편들었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이고 네. 저는 글쎄 뭐 구체적인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저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장 정치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저는 일단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해임 건의안이라는 거는 입법부의 행정부를 향한 중요한 견제 수단 중에 하나인 건데 네. 이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볍게 꺼내질 성격의 그런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뭐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순방 외교의 성과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그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정도의 엄청난 뭐 국외적인 그런 파장이 있었던 건 또 아니고 성과가 네. 없는 건 아쉽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가면 뭐 예를 들면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그런 뭐 경제부총리 해임안을 낼 것이냐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해임 건의안을 냈다고 하면은 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정치라고 하면은 정부 여당이 또 여기서 그 야당이 또 후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지 그걸 또 해결 가능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정말 지금 이 정권과 여당이 표현하는 대로 그 총성 없는 전쟁에서 장수에 목을 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은 네. 애초에 야당이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해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게 뭡니까? 이 순방 외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고 네. 또 일부 대통령실의 참모는 또 바꾼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원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이 그런 거 한번 대통령실에 설득을 해보겠다. 뭐 당장 뭐 바꾸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대통령실 설득을 해볼 테니까 해임 건의안 좀 물려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여당의 중심을 잡고 대통령실에도 그런 얘기를 좀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하고 또 대통령은 지금 어쨌든 이 뒤에도 여론조사 얘기하겠지만 대통령 입장도 지금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국회가 이렇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여당도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 내가 여러모로 억울한 점도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유감 표명하고 일단은 이 국면을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합의가 되는 이런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이런 이상적인 어떤 그런 구조는 없고 한국 정치에 없는 것 같고 네. 완전히 다 지금 거꾸로 돌아갔죠. 그래서 여당은 뭐 야당하고의 대통령실 사이에 무슨 중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 입장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야당의 뒷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오히려 해임 건의안이 그래서 일방 통과가 된 다음에는 화풀이 하듯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지금 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제가 과연 이게 정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건가도 좀 의문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나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제 통합이나 협치 이런 걸 언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좀 뒷말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치나 이런 것들은 양쪽에서 어떤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면 다른 쪽에서 일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평가는 좀 엇갈릴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라 그럴까요? 좀 세련된다거나 아니면은 국격에 맞는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해외 순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평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비서고 파문이 이제 얹어진 셈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정상회담 우리 흔쾌히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발표를 했던 거는 좀 미숙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수용하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야당은 굉장히 꺼내기 힘든 큰 칼을 꺼내가지고 지금 외교부 장관 해임 촉구 건의안까지 지금 이제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한쪽도 이제 물러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이제 김성환 앵커께서 또 김민하 평론가 말씀 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 분석과 설명이 지당하죠. 지당한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참 답답할 거예요. 요즘에 답답해서 소화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체했으면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제를 처방해 주면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못했던 식사를 마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분명히 안보 2차장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일본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설명을 분명히 했어요. 그건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조문 일정도 그렇고 좀 우왕좌왕했던 게 좀 있다. 그렇게 또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속어 파장도 있으니까 유감을 표명하고 이걸 좀 보완하겠다. 네. 그러면 해결될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또 그렇게 해결되기를 또 국민 다수는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당위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분석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다고 봐요. 왜? 자, 지금 전쟁 대결에서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수용을 할 이유도 없다. 네.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의 방향인 것이고 그래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해서 대치 국면으로 가는 이유도 전쟁이니까 이 전쟁은 물러선 수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 뭐 절충이나 누군가의 중재 지금 우리가 정치 지형 자체가 제3정당이 유의미하게 있어서 이 상황을 중재해 줄 정당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쓰러질 때까지 가자. 피 볼 때까지 가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국민들은 민생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은 계속 싸우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밝혔어요. 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한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거랑 좀 연결 지어서 얘기하면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어찌됐던가 야당 입장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 그 다음에 또 반응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서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절했다고 보세요? 해임 건의안 안 받아들인 것도 그렇고 지금 야당이 또 어떤 대응을 할지도 문제일 것 같고.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점이 제일 답답한 건데요. 예를 들면 과거의 사례를 갖고 보면은 지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된 게 역대 뭐 7차례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대통령이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자진 사퇴하거나 장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좀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례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김재수 농축산식품부 장관의 사례 거의 하나인데 네. 그런 사례 그 사실 예외적인 것이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더해서 이 출구 전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진영 외교부 장관이 물러난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국면은 그냥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종결짓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이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국면은 계속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러나느냐 마느냐가 결정적인 어떤 이 사태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비서고 파문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문제는 지금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굉장히 뭐 일을 잘하고 건강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적어도 그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실에 실제로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냈던 핵심 참모 이 핵심 참모를 바꾸겠다고 한다든지 네네.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죠. 그것 없이 외교부 장관의 이 해임 건의안도 받아들일 수 없고 사과도 없고 나는 비서고 쓴 적도 없고 이 참모들은 일을 잘했고 외교 성과는 상당히 있는데 이걸 왜 다 폄하하느냐. 네네. 이렇게만 가면은 네네. 그거는 정말로 출구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고 이득이 될 것도 없는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네. 문제는 뭐냐면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신뢰를 잃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이 5천만의 신뢰를 잃으면 우리 재외동포까지 합하면 7천 8천만입니다. 다 잃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판단이 이럴 수 있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고 박진 장관이 사퇴한다면 그것은 이번
외교에 대해서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네. 비속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파국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관이 사퇴하고 나면 뭘 요구하겠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것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 MBC는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 찬양 일색이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의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직격탄을 날리려고 대비했던 거 대응했던 거 아니냐 대응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자시할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의 발언을 떠나서 정말 대통령에 대한 음해 세력이 집단적으로 추동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게 엄청난 위기라는 겁니다. 그냥 유감 한 번이면 넘어갈 일이고 네. 대통령의 말실수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방송에서 한 마이크 운운하면서 미국 대통령도 말실수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소개해 주겠지만 저는 이번 대통령의 평가가 더 위험한 것이 이전에는 그랬어요. 인사 참사 또 대통령의 이 내각에서의 정책과 관련해서 만 5세 취향 연령과 같이 좀 터무니없는 접근에 대한 비판. 하지만 이번은 전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방송에서도 대통령의 순방 직전에 우리 금요일 밤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자칫 김건희 여사로 해외 순방이 도배되면은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김건희 여사 뭐 문제된 게 있습니까? 이번 순방에. 대통령의 리스크인 거죠. 이제까지는 네. 우리가 배우자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윤석열 리스크인 거죠. 근데 이게 앞서도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정치잖아요. 정치는 법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정치는 상대방의 불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일종의 정치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외교 뭐 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그걸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고 그러니까 더 강대강으로 가는 이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참 좀 한편으로 좀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 박지원 외교부 장관과 관련해서 박지원 외교부 장관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뭐 야당의 공격이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했는데 자신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19년 전인가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 지금 입장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일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그것도 정치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뭐 나이대를 고려해 보면은 이제 두 분의 경우는 아주 옛날까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저 정도 나이대로 보면은 그 시절에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근데 이제 그때 어쨌든 간에 김두관 장관은 그만뒀습니다, 결국은. 네. 네, 그만둔 거고 그렇게 상황이 종결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박진 장관도 그만둬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정치가 항상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1대1로 막 비교를 해서 이렇게 그때는 그랬으면서 왜 지금은 이랬느냐라고만 말할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맥락들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김두관 의원이 그런 이제 반응까지 보이는 것은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고 그 해결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면 죽는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이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정에서의 이 하나라도 이 팩트를 인정하면은 나머지 증거들이 뭐 이게 없어지고 뭐 그런 게임이 아니다. 이거는 정치에서의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정치에서의 어떤 논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심력 끼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이거는 외교 참사다. 박지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막 낸다.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할까요? 민주당 왜 그러냐고 할 거예요. 네.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고 국민들도 여론이 그런 부분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정부 여당하고 국민의힘이 졌지만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수용한다든지 또는 대통령이 사과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지는 거고 이 한 번 지면 두 번 진다, 세 번도 진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실언이나 이런 것들은요.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 또 무슨 실언을 해서 지금도 논란인데 네네. 이미 사망한 공화당 의원을 어딨냐고 찾고 이래서 또 건강 문제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웃어 넘기면서 여러 가지 말로 좀 이렇게 둘러대면서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언론이 그걸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다. 굉장히 날카롭게 막 질문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렇죠. 날카롭게 막 질문을 했고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까? 이 실언이라든가 건강 문제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도 바이든 대통령을 뭐 공화당이 탄핵하자고 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건데 그렇다라는 점을 좀 인정하고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좀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점들을 촉구하는 것이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 중요하다.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여기에 대해서 배승찬 소장께서 얘기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죠. 민주당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물러서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은 진영 간 물러설 수 없는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박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감사 내용에 따라서 경찰국과 관련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정인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를 세운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아까 김성환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결국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의 전쟁은 누구를 노릴 수밖에 없냐. 데이터상으로 중도층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지금 소개를 하겠지만은 만에 하나 지금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기준으로 24%인데 10%대로 내려간다면은 그때도 국민의힘이 그대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감사 수만 있느냐 또 총선일이 가까워지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저는 말씀 나왔으니까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외교 성과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과도한 공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는 이벤트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국익을 최대화하는 데 있어서 조언할 건 조언하고 협력하면 협력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고 그런데 비서거 논란과 관련돼서 국내 정치적인 지금 쟁점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MBC에 대한 이 과도한 공격.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과거에 잠깐 언론계에 몸을 잠깐 담았던 입장에서 보면은 MBC의 보도 내용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MBC가 저널리즘적인 어떤 그런 보도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아닙니다. 뭐 아쉬운 점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분명히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지금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과잉된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쿨하게 넘길 것은 넘기고 우리는 민생에 집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는 캠페인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광우병 촛불 집회 그리고 또 광우병 사태 당시에 그때도 검찰이 나서서 MBC를 압수수색하고 뭐 PD수첩 뭐 PD랑 작가를 기소하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MB 정권에서요. 그러니까 결국 또 검찰이 나서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미 경찰이 수사 들어갔다고 하고 검찰이 고발이 들어가면 검찰이 또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내모는 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여기에 대한 여러 의문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 얘기를 좀 넘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김나 평론가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4%,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 조사 대비 보면은 긍정평가가 4%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가 4%포인트 상승한 그런 결과고요. 또 긍정평가가 24%를 기록한 거는 8월 첫째 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한번 이제 이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이 직무수행 부정평가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부정평가 요인으로 외교를 꼽은 게 이제 응답자의 17%,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이게 13%, 예. 발언 부주의가 8%,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이게 6%, 소통 미흡, 인사 이게 5% 등이었고요. 긍정평가의 이유를 꼽은 걸 보면은 외교가 8%, 그다음에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이 7%, 전 정권을 극복 6%, 공정 정의 원칙, 국민을 위함, 진실함, 솔직함, 거짓 없음 이런 게 4%, 그리고 모름, 응답 거절이 23%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3%의 응답자가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고 54%는 도움이 안 됐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발언도 중에 배종찬 소장께서 24%라고 하는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 지금 바로 갤럽 여론조사 맞습니다. 수치를 얘기하신 거죠. 예. 네. 갤럽을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갤럽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난 8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24%의 임기 들어서 이제 최저치였는데 네. 그때와 동률입니다. 그때와 동률이고 부정평가도 8월 첫째 주에 이제 66이었고 이번에 65니까 거의 비슷한. 근데 저는 지금의 24%가 더 위험한 24%입니다. 왜? 네. 8월 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꺼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리스크도 있겠지만 대통령 스타일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7월 말에 있었던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치안연령 이 부분이 상당한 또 타격이었었거든요. 네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당의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 당시는 우리가 주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핵심 지지층이죠.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가정주부층은 잠시 흔들렸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또 돌아오고 있었어요. 네. 워낙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대통령도 태도를 바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본인 리스크예요. 부정평가 이유를 보겠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가장 높은 것이 외교 17%지만 그 이외에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발언 부주의, 그다음에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다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언 부주의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무능함도 있고 이건 본인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두렵다라는 겁니다. 18세 이상 20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9%고요. 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지금 역주행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의 구조라는 게 꺼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고 조금 주춤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다시 뒤돌아간 겁니다. 이 역주행 이탈이라는 건 회복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네. 대통령의 무너진 신뢰를 대통령이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위험한 24%라는 것. 뭐 사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전기차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평가가 좀 달라질 소지가 있는데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 리스크를 해소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대통령이 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네. 예,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의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지적되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아직 검사 시절에 그 스타일을 버리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사 시절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검사를 뭐 일반화해가지고 그 직업은 이런 직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검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과도한 이제 확신이라든가 그리고 한번 틀린 거에 대해서 절대로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는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검사는. 기소했다고 나중에 무죄 판결 나오면 안 되니까 끝까지 그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할 만한 이유가 뭔지 증거를 찾고 하는 과정들을 밟아야 되겠죠. 그렇죠. 검사의 어떤 스타일로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수사를 하는 것인데 네. 그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러한 스타일을 지도자가 돼서도 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돼서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출구가 없는 상황을 계속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반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교 참사라고 그러고 비속어 논란이라고 하고 논란이지만 그럼 외교를 잘하면 또는 비속어를 안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리더십의 문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호소하고 그 소탈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태도가 있으면 국민들이 설사 문제가 생기고 성과가 안 나고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좀 대통령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다음번에는 잘해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진다거나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마치 지금 뭐 이 비속어를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제는 분명히 이 일부분 최소한 어떤 비속어는 쓴 것 같은데 안 썼다. 생각이 안 썼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이 안 난다라는 것이지. 기억이 안 난다.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바이든은 아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정말 믿고 싶은 사람만 남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24%인 거 아닙니까? 이 응답에서는. 네.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태도와 스타일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참모들도 노력해야 되고 특히 여당도 노력해야 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노력해야 되고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관련해서 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살펴보죠.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1%,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27%, 정의당 5%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 이후에 이제 정당 지지율까지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자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문제 또 정진석 비대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흔들렸던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연동돼서 국민의힘까지도 지금 주저앉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외교 순방과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응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도 떠나고 심지어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층들도 지금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불과 3주 전의 조사는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네. 한국 갤럽 기준으로. 네. 그리고 지난주 조사에서 외교 순방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서 동률을 이뤘고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지만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 대통령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지금 바이든으로 들었든 날리면으로 들었든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바이든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응답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실제 방송에서도 국민의힘 관계자도 바이든으로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설명을 덧붙여주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은 뭐냐.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해서 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그걸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이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목소리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좀 두나 잘 안 올라간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가는가 이거를 분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김민하 평론가 예리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아니, 전 뭐 예리하지는 않고요. 네, 다소 외모도 그렇고 둔탁합니다. 네. 둔탁한 갑자기 또 외모 이야기는 왜? 네, 둔탁한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막
이렇게 잘해서 국민들에게 야 저건 정말 잘했다 이 박수 받을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표가 계속 어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논란으로부터 사실 뭐 이렇게 벗어났다거나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으니까 네. 다 이 지지를 표명하거나 그러기가 다소 이제 저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떠나서도 뭔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의 어떤 반사이익을 얻을 정도로 야, 이 여당과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은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쌀 관련해서 양곡관리법 뭐 이렇게 치고 나가고 뭐 그런 부분 이외에는 사실은 그런 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뭐 항상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심리적으로 정치적인 야당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느낌이 그동안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도 같이 작용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국면도 어느 정도는 사그라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제부터는 민생을 중심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배승찬 소장께도 지금 이제 국감 시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생입니다. 저는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제발 좀 다수당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여론에서는 묻고 있고 또 요구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내려오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럼 대안을 내놓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지금 외교에 미흡한 점을 공격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또 민생 대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좀 손에 잡히는 보다 더 좀 중간지대의 중도층의 입장에서 내놓는 민생 정책이 절실한 거죠.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하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좀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그동안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최근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사상 최고 형량이긴 한데 다른 비슷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관된 기준 없이 들쭉날쭉한 상황인데요. 동물학대 처벌 이대로 괜찮은 건지 양형 기준과 경찰 수사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동물권 행동 카라의 최민경 정책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동물학대 사건 사상 최고 형량이 나왔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네. 공교롭게도 포항에서 최근에 참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2건 있었는데요. 네. 한 사건은 인적이 드문 폐양어장에 고양이들을 범인이 계획적으로 잡아와서 가둬두고 산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서 살해한 뒤에 사체를 토막내고 가죽을 벗기는 등 훼손을 했던 사건이 올해 초에 발생을 했었고요. 네. 이 사건이 얼마 전에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건 역시 포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2019년에 한동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고양이들이 굉장히 여러 마리가 살해가 됐었고 또 2022년에는 올해죠. 초등학교 앞에 새끼 고양이를 살해해서 목매달아둔 사건까지 모두 동일 범이 4년간 수사망을 피해서 고양이들의 연쇄 살해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면서 이 사건 역시도 얼마 전 1심에서 우리나라 동물범죄 사상 최고 형량인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전에 비해서는 형량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맞지만 그래도 했던 범행의 그 수법이나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현장에 카라에서 직접 구조를 하러 나가셨더라고요. 현장 상태는 어땠습니까?
폐 양어장이 저희가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봤을 때 3m 가까이 되는 깊이로 아주 깊이가 상당해서 범인에게 잡혀온 고양이들이 어떤 외부의 별도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와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학대범에게 잡혀와 있던 고양이들이 폐 양어장 바닥 곳곳에 겁에 질린 채로 숨어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토막난 고양이 사체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고양이들과 살해된 고양이 사체들이 뒤엉켜 있는 굉장히 엽기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났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당시 이제 저희가 폐 양어장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뭐 민간 탐정팀이나 뭐 민간인 그 시민분들에 의해서 범행 현장이 미리 경찰에 신고 조치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이 폐 양어장 바닥에 놓여져 있는 여러 구의 토막 나 있는 이 사체들을 그대로 두고 사건 접수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경찰이 떠난 후에 범인이 얼마든지 다시 현장에 와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 혹은 추가 학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의 초동 대처에 문제가 컸다고 보여집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동물학대 사건을 목격하거나 했다.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하면 비슷한 대응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요. 동물학대는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죠. 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번 사례처럼 피해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한다거나 사체 수거를 하지 않거나 혹은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 신고한 시민들이 스스로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므로 정확히 수사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신고할 수 있는 곳은 경찰이 유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다거나 뭐 지자체에다 신고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도 동물보호 담당하는 이제 동물보호 담당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도 신고를 하게 되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은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는 요구하지만 사법 처리 절차로서의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건 외에도 많은 학대 사건들이 있었는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가 많아요. 이 실형을 받을 만한 사건들이 실형 선고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그 감형되는 사유가 초범이고 뭐 반성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또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작년 11월에 1심 선고가 있었던 고어 전문방 사건이라는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에 이때 학대범이 고양이를 산채로 화살로 쏴서 관통시키거나 동물의 뭐 머리를 참수하는 등의 굉장히 잔혹한 학대를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채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집행유예로 지금 이제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학대 범행에 어떤 형량이 내려지는지 또 어디서 감형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또 고발인 입장에서도 이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선고 내리는 재판부에 따라서 굉장히 들쑥날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대법원에서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한 양형 기준에 대한 뭐 언급을 했다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실질적으로 언급이 된 적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뭐 시민 의식들이 좀 향상이 되고 시민사회 목소리는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에도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은 하고 있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양형 기준을 신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동물 학대 사건의 처벌 수위를 해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처벌 수위 자체만 이제 놓고 본다면, 해외하고도 이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도 최근에 꾸준히 상향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 시에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이 규정만 놓고 본다면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네. 네. 그럼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규정은 이렇게 존재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 기준도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또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이제 해외에서는 동물의 법적주의 자체가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물 학대에 대해서 실형 선고 사례가 굉장히 많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 학대자의 경우에 신상 공개를 하는 주도 있고요. 또 동물 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소유권 제한이나 뭐 사육 제한 등의 이런 제도들도 굉장히 다각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처벌 기준 자체는 국내 기준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아직까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양형을 정할 때 재판부가 이번 이제 피해 양어장 고양이 학대 현장 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피의자가 반성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양형에 참작을 하는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선고가 있을 때마다 이제 시민사회의 분노가 굉장히 크고 국민 법감정과 선고가 지금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형 기준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존재를 해야지만 이 범인의 범행 행위에 대해서 각각의 형량이 부과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 혹은 동물학대범인데 동물보호소에서 봉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 호소를 할 때 이런 것들이 감형 이유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는 동물 부검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학대범이 부검 결과를 듣고 범행을 시인하는 일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동물 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범행이 CCTV 사각지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물 사체 부검을 통한 범행 입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최고 형량이 나왔던 포항 연쇄살해 사건의 경우에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범인이 부검 결과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부검 결과가 초등학교 앞에 목매달아 두었던 새끼 고양이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살아있을 때 두개골이 골절됐고, 그리고 신발류로 추정되는 외력에 의해서 손상되었다. 이런 것들이 부검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범행 수법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범행 시인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최고 형량이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는데도 이런 부검 결과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물 부검이라는 것에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부검을 하는 기관도 있는 거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부검 의뢰 건수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동물 부검이 시행되기에 충분한 인력이라든가 어떤 기관들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검은 현재 검역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검역본부 자체가 사실은 감염병 등의 질병을 관리하는 기관이지 어떤 근본적으로는 과학수사를 하는 이런 수사기관은 아니고 또 동물보검을 전담하는 수의사가 현재 2명뿐이기 때문에 인력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국내에는 동물보검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법수의학자 양성 교육과정 이런 것들도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어떤 준비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물국가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전부터. 그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의 필요성이 이제 좀
대두되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동물 관련 국가수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수의학자 양성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지만 또 이런 기관이 유지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좀 시급히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법원이 판결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건 또 아닐 것 같다. 네, 전반적인 네, 문제가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동물학대 처벌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개선돼야 하는 게 지금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동물의 법적 지위가 좀 바뀌어야지만 실제 재판부의 처벌도 강화되고 네. 동물을 단순 자신의 어떤 재물이나 소유물로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도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위한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법안이 좀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권 행동 카라의 최민경 정책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개가 걷히고 낮 동안 대기 중에 연기와 먼지 등이 떠있는 연무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5도, 부산 18도, 철원 10도 등 전국이 10에서 19도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은 10도 내외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대구 30도 등 전국이 24에서 31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충북과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한 오존 농도가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4도, 습도 7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다가오는 주와 그 다음 주 연이어 개천절과 한글날 국경일 휴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내일인 10월 1일도 우리 역사에서 뜻깊은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10월 1일은 최초의 국어사전이 탄생한 배경이 된 조선어학회 사건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말모이를 보신 분들은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3.1 독립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강압 통치는 한층 더 강화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아정책입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며 조선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천황에게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의 탄압이 우리말을 지키겠다는 의지까지 꺾지는 못했습니다. 1923년 10월 31일 조선어학회는 민족지사 108인의 이름으로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조선어학회는 각고의 노력 끝에 1940년 3월 12일 출판 허가까지 받았지만 돌연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사전 편찬 작업은 중단됩니다.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어문운동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해 33명의 한글학자를 검거했고 이 가운데 이윤재와 한징은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렇게 세간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던 사전 편찬 작업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건 1945년 광복을 맞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서울역 수화물 창고를 정리하던 인부들이 화물 상자 안에서 원고지 26,500여 장 분량의 종이 뭉치를 발견한 겁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증거물로 3년 전 압수됐던 조선어 사전 원고였습니다. 그리고 2년여의 작업 끝에 1947년 10월 9일 드디어 우리나라 첫 한글 사전인 조선말 큰 사전이 발간됩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켜온 조선어학회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천절과 한글날 외에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한 10월 1일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오늘의 발견했잖아요. 오늘의 발견과 관련해서 1928님께서 언어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우리 글을 지키려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우리 선주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밤입니다. 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은혜를 주셨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4230님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저 국경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국군의 날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국군의 날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늘 우리가 공기같이 지금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고마움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도 군에 가기도 하고요. 직업군인으로 있는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의 노고들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요즘에 화재 소식이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겁이 덜컥덜컥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경기도 화성시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오늘 2시 22분쯤에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기 화성시 향나범에 있는 제약회사 공장 건물에서 불이 발생한 게 오후 2시 20분이었고요. 네. 4시간여 만에 6시 23분에 진화작업이 마쳤습니다. 119 신고가 여러 건 접수가 돼서 제약단지에 있는 약품 공장에서 폭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차와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는데 여기에 화학물질이 다량 보유가 되어 있어서 사실 진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을 해서 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 명이 숨졌고요. 1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숨진 한 명은 연락이 두절됐던 20대 후반의 실종자고요. 건물 뒤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중에서 4명이 두부 외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3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상자 모두 다 이 제약회사 소속의 근로자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공장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공장에 있는 그 단지 안에 이 회사 말고도 여러 제약회사들이 속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폭발음이 들리고 난 다음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화재 원인은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소방당국에서는 공장이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인데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공장 3층에 있던 아세톤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중견기업인데 그 의약품 원료랑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공장에 톨루엔과 아세톤과 같은 하약 제품들이 다량으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로 인해서 폭발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목격 당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폭발음이 1km 떨어진 아파트에서 들릴 정도로 컸기 때문에 소방당국에서 이 신고가 접수된 것이 30건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잔해가 튀어서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인접한 공장에서도 엄청난 굉음을 여러 차례 들었고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큰 폭발이 여러 번 이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그 근처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모두 다 이제 그 폭발음이 여러 번 들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잔해물이 이 공장으로 튀는 바람에 직원들을 대피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을 때 4개 방면으로 폭발이 일어난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4개 방면요? 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분이 다쳤는데 이분이 초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나마 인명피해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뭐 아세톤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손톱 매니큐어 지울 때 주로 용매제로 많이 사용하는 물질인데요. 굉장히 인화성 물질이기도 하고 그렇죠. 톨루엔도 역시 마찬가지고 폭발 위험이 많은데 왜 이게 폭발을 했을까? 만약에 폭발했다고 한다면 관리 문제가 또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네요. 네, 이 두 사람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로 구속 기소가 돼서 무기징역을 검찰에서 각각 구형을 했는데요. 네. 5년간의 보호관찰과 2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해달라 이렇게 검찰에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검찰에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한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 그리고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검찰에서 그 근거로 된 증거는 뭐냐면 피해자가 극도로 물을 무서워한다는 증언이 있었고 또 사망 당일날 영상에 피해자가 끝까지 다이빙을 주저하는 모습이 그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첫 번째 판례 가는 사건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혐의가 네. 자기에 의한 살인인지 부자기에 의한 살인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살인의 혐의가 적용될 수는 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뭐 예를 들면 물리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살인을 한 자기에 의한 살인, 그 자기라는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잖아요. 검찰의 네. 주장이. 그 자기에 의한 살인이라는 견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재판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부자기에 의한 살인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변호인이었었는데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변호인 네네. 측에서는.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인지하고 나서 구명조끼를 물에 던졌고 네. 그리고 조연수도 수경을 끼고 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럼 그 이상 어떻게 하는 거냐. 구조 노력을 했다. 당시에. 네. 라고 되묻고 싶다라고 하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는 검찰의 의견에 맞서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 이제 사망했을 때 그 네. 계곡에서 사망했을 때 그 당시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네.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인 어떤 살인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수도 있다. 성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지금 법정에선 이은혜 혹시 어떤 반응 뭐 발언한 게 있습니까? 예,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최후 진술에서 절대로 오빠, 여기서 오빠라고 하면 남편을 얘기하면서 사망한 네. 남편을 절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 미리 이제 최후 진술을 통해서 뭔가 써왔어요. 그러면서 못난 과거의 행실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비난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라고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 고인이 된 피해자 윤모 씨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 사망한 피해자와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였지만 9년 동안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와 함께한 추억도 많고 좋았던 감정도 있었고 비록 사랑했다고 남편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위해준 오빠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사망한 피해자가 수용을 할 줄 안다는 것도 진짜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현명한 재판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범으로 기소가 된 조현수는 예. 저는 이게 조금 그런데 네.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본인이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 이 강압수사의 부담감 때문에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관계자가 너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은혜에게 당한 거 아니냐라면서 본인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135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이사륙을 채워넣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서 절대로 살인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 이렇게 두 사람도 전면적으로 지금 혐의를 부인한 상황입니다. 혹시 방청석에 그 숨진 남편의 유가족들이 있었습니까? 네, 누나가 방청석에서 오늘 참가를 했는데요. 예. 부영 직후에 오열을 했습니다. 운동화나 변변한 거 없이 그렇게 라면 하나 못 사 먹을 정도로 일반인 직장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갔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팠고 최종 판결이 나와도 한동안은 가슴앓이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열을 했었는데요. 취재진과 만나서는 우리나라에서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 구형으로 만족한다. 사회적으로 공분이 큰 사건인데 이 매형의 얘기입니다. 네. 한 사람을 매장한 것을 떠나서 이 빨대를 꽂은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 피해자의 누나인 아내와 장인 어른 장모님을 많이 위로하고 그래도 가슴앓이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이은혜와 조연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뭐 이은혜 최후 진술 얘기를 쭉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뭐 지금 유가족들 반응도 아마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전에 다른 사람하고 살았고 그 남편은 거의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랬다고 하면은 그냥 헤어지는 과정을 밟았더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라고 하는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타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던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연일 며칠 동안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네. 있었는데 이 횡령이 발각된 다음 날 공단에서 그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급여 지급 내역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23일 이 횡령한 사람의 계좌로 월급 444만 370원 전액이 입금됐다고 합니다. 예. 공단 측 설명은 원칙이 보수 지급일이 법원에서 임금 가압류 결정 전이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보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신현영 의원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건 뭐냐면 네. 건보공단에서 22일 날 국회에 보수 지급 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것처럼 보고를 했는데 다음날 그러니까 보수가 지적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지난 4월에 처음에 국고에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1,000원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들키는지 안 들키는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난 다음에 네. 점점 액수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원으로 시작해서 수천만 원으로 이제 금액이 커지고 끝내 반년 사이에 46억 원이 된 상황인데 마지막에 빼돌린 돈이 41억 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너무 조용하고 차분해서 그 내부에서 이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파악을 하고도 다음날 급여를 지급했다는 게 아니람이라고 하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 건보공단의 재정관리식의 채권 담당 관리자였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결권을 악용을 해서 돈을 지금 순차적으로 빼돌린 상황인데요. 그리고 네. 나서 이미 이제 파악을 했을 때는 해외로 연차 휴가를 떠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공단에서는 뭐 경찰서 고발을 했고요. 특별합동감사를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행정기관 보면 좀 뭐랄까 더디다 그래야 되나요? 좀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요? 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린 규정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규정이라는 것만 가지고 물론 행정기관의 규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네. 왜 꼭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은 의문은 계속 드네요. 어쨌든 회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지금 금액이 너무 크고 이게 막 가상화폐 형태로 나갔다. 그럼 이게 회수가 과연 가능할까? 하여튼 뭐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운영되는 게 지금 건보료로 운영되는 네. 건데 국민들이 낸 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최근 우리은행에서 또 6년간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도 있었잖아요. 네. 1심 선고
재판이 있었어요? 예, 1심에서 중용을 선고받았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 1심 재판 중에 횡령액이 추가로 확인이 돼서 사실 총액은 700억 원을 넘긴 상황인데요. 검찰에서 선고 전에 재판부에다가 추가로 찾아낸 횡령 금액 93억 원을 기존의 공소 사실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형제의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에게 흘러간 네. 이 189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준 횡령액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 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찾아낸 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선고를 미뤄달라라고 이제 검찰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고가 이미 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 추징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과 변론 제기 요청을 다 기각을 했고요. 기존의 614억 원에 대해서만 주범인 전 씨한테는 징역 13년. 공범인 동생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추징금은 각각 323억 8천만 원씩 선고를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너무 늦게 한 거 아닌가도 싶은데. 네.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추가 혐의 적용한다거나 뭐 이런 제목이나 혐의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사가 좀 미진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되는데 일단 검찰은 항소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형량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도 여러 횡령 사건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이제 근거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도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총 금액이 얼마였냐면 24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징역 12년에 추징금 208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발견된 횡령 금액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600억이 넘어요. 우리은행 직원의 경우에는. 예. 그러면 246억 원을 횡령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2년인데 이게 징역 13년이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날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검사하고 재판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지금 이 현재의 추가로 밝혀진 피고인들의 범행이 기존에 기소된 범행과 단일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소장 변경하고 네. 변론 제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거액을 횡령해도 몇 년만 감옥 가면 그 몇 대가 떵떵거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범죄가 있는 곳에 이익이 없다는 원칙이 뿌리내리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기존의 공소사실에서 범행 방법이 현저히 다르거나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 등의 포괄일죄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허가는 불허한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설명 들어보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하여튼 지금 뭐 결국 2심 재판부 판단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재유행이 좀 잦아드니까 정부가 방역 조치를 추가로 완화한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네. 최근에 이 입국하기 전에 PCR 검사를 받게 되는 의무를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와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입국하고 나서 하루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해외여행 다녀오시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네. 대신에 정부가 입국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받는 PCR 검사는 의무에서 해제를 했지만 만약에 입국을 하고 나서 그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3일 이내에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확진율이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달에 1.3%에서 9월 달에 0.9%로 낮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 PCR 검사 의무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동안에 만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내일로 가기 위한 종착역입니다. 당신의 시선에 새로움을 더하는 시간, 시사야. 마음껏 즐기시고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시는 소식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